우리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아우 감기 죄송합니다. 자 우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반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세무역 데이터 분석과 지식 콘텐츠 개발에 관심이 많은 최 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박사님. 네, 지금 엘릭서 공부와 데브옵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공부한다고? 뭐 이것저것 한대요. 딴 거 개발 공부예요, 개발 공부. 그래요.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 꿈나무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일주일 만이죠. 그런 척하지 말고. 우리 멤버들 오랜만에 봤어요. 한 연말 지나서 한 2주 만에 봤나요? 3주?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됐어요. 안 보니까 좋았는데. 우리 그 시점이 좀 지나긴 했겠지만 방송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뭐 무슨 일이요? 아 왜 작년에 연말에서 1월 1일 넘어갈 때 1000명이 약간 모자라가지고 그쵸. 예. 1000을 제발 찍게 해주세요를 995명대 했었는데 카운트다운 했죠. 카운트다운. 구독자 수가. 네. 근데 갑자기 1월 1일이 되면서 음. 막 올라갔잖아요. 구독자 수가. 폭발했죠, 폭발. 사실 지금 방송 녹음하는 그 날짜가 신년에 일주일 정도 지난 날짜인데 지금 구독자 수가 3,500을 넘고 있고. 김어준 거의 다 왔어 이제. 근데 이걸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는 시점에는 구독자 수가 다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좀 그렇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라고. 네. 제가 사실은 돈 좀 썼어요. 애들 좀 풀었습니다. 웃기고 있네. 사실은 이게 팟빵에 그 메인 화면에 캐시 증정 이벤트에 저희 방송이 추천으로 돼가지고 구독자 수가 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게 100캐시가 100원인 거 아니에요? 네네, 100원. 그죠? 그렇죠. 100원 준다고 이렇게 많이들 구독을 누른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10개 방송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0개 1,000원. 방송을 다 하면 1,000원. 10개 방송 다 구독 누르면 1,000원 주는 거죠. 그렇죠. 와. 특히 팟빵에서 유료 방송으로 하시는 분들은 100개씩에서 시작하거든요. 한 에피소드 들으려면은. 그러니까 100, 300, 유료... 500, 700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캐시를 받아서 유료 방송 듣는 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김 팀장, 지금 방금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하면 100원 줄게요 한 거예요. 그 정도의 수고만 들여서 지금 당신이 말할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말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때? 라고 얘기하면 100원 준다고. 쟤는 귀로 듣는 방송에서 손짓을 달리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유튜브 봐주세요. 그렇구나. 이렇게 유튜브를 유도하는 거야?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하죠. 안녕하세요. 우리 한 번도 안 했어 여태까지. 아니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꽤 많죠. 특히 외국에서는. 신년을 맞이해서 인사. 그렇구나. 팟빵이 해외에서 네네. 불편한 한국에서도 뭐 그래요. 입지는 유튜브에 비하면 뭐. 왜 이러십니까? 우리 오리지널인데. 맞다. ES인데. 우리 전속사지. 심지어 전속사네요. 맞네. 그러네. 뭐 하여튼 그런 구독 이슈 말고 연말 연초에 우리 멤버들은 다른 어떤 일 있었나요? 특별한 거? 저는 제작하는 다른 방송인 야구수다에서 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10월 30일 날. 두 번째 하셨다고. 네네, 두 번째 공개 방송이었는데 LG 트윈스 박용택 선수와 그리고 임용수 캐스터 그리고 이제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세이버 매트릭스의 대가이신 토알땅님을 모시고 공개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올릭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그 1회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공개 방송 1회. 데이터 야구에 대한 얘기를 나눴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어요. 네. 진짜 세이버 매트릭스의 얘기는 저런 거구나라는 거를 우리 방송에 모시죠. 그러고 싶어요. 진짜로. 그리고 재밌겠다. 야구스타에서 본격적으로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한번 오셔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를요? 이거 그냥 말씀드린 건데 진짜로. 네. 김정준 해설위원께서 그 우리 야구 데이터 회차를 들으시고는 야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야구 바깥에서 일반 데이터를 만지는 분들이 야구를 이렇게 보네? 되게 재밌네? 라고 느끼시더라고요. 정말요? 우리의 시각이 너무 신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와주셨으면 하고 정식으로 요청을 드렸어요. 그때 우리 지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 막 분개하면서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분개할 일인가? 하면서 신기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통제된 실험실이네요. 막 이런 표현들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평생 야구만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오 재밌네요. 속으면 안 돼. 가면 너 엄청 혼날 걸. 사루 봉인을 잡아봤어 임마? 사루는 제가 아닙니다. 갑자기 부끄럽다. 거기 이명수 캐스터님이 맨 마지막에 저희 야구 데이터 방송할 때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야구는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러니까 팬에 의해서 이게 야구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 안에 데이터 이런 건 막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름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데이터 분석가분이 계시고 캐스터가 계시고 선수가 있고 해설위원이 있고 이런 방송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공개 방송 가서 네네네. 방청도 했고, 네. 가서 촬영 기사도 촬영 기사 촬영 해주시고 기사도. 서포터 해주시고. 네.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홀릭 청취자분들께도 되게 좋은 내용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거든요. 제가 했던 데이터 야구다 100만 배 재밌거든요, 진짜. 그리고 링크 하나 달아주시죠 이번에. 네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검색하셔도 야구스타 공개방송 검색에 나오니까 한번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트윈스 팬분들은 박용택 선수의 실물을 볼 수 있습니다. 레전드 박용택을. 네. 우리 뭐 김 팀장이나 박 박사는 특별한 일 있었나요? 저는 그 저희 팟빵 똑같이 네. ES 하시는 방송 중에 지지익선 제가 전에 또 음. 한번 좋다고 재밌죠. 말씀드렸었는데 댓글을 달았더니 댓글을 방송에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오, 기분 댓글을 좋았어? 달았어? 오, 되게 기분이 너무 야, 좋더라고요. 박 박사가 댓글을 달았어? 야.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뭐 아. ES 된 거 축하드려요. 뭐 아니 이렇게 그러면 그 했었는데 계정 박박사로 달았어요? 데이터올릭 박박사로 달았죠. 어. 그거 바꾼데 한 달 걸리잖아요. 그렇죠. 방송마다 닉네임을 바꿀 수 없으니까. 네, 그게 계정 정책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근데 이제 데이터올릭이란 걸 모르시나 봐. 아, 네 감사합니다로 지나갔어. 아 데이터 올리기네요 이렇게 안 하고. 그게 방송인지 모르시는 거지. 그래서 그분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겠다. 아이디가 박 박사야. 뭐 저런 이름이 다 있나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기분 좋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아 우리 자꾸 놓치고 있었는데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저 예. 공감해요 진짜. 네. 거기는 아예 틀로 하나의 코너 같이. 예, 네. 아예 시작하자마자 후원 댓글 맞아요. 감사하고 얘기하죠. 시작할게요 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아예. 그렇군. 그래서 댓글을 달았다는 근황 얘기해줬고. 아니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우리도 다시 했으면 좋겠다. 아하. 네. 그렇군요. 댓글. 아 네. 그러고 보니까 댓글 얘기하는 거랑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더라도 이런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까지만이라도 하더라고요. 근데 좋네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합시다. 네네 한번 좋아요. 좋아요. 김 팀장은 무슨 일 없었어요? 저는 뭐 특별한 일은 없고 요즘에 넷플릭스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위쳐 보나 위쳐? 아니요 그쵸. 드라마는 잘 안 보고 그럼 다큐멘터리를 재밌는 것들이 좀 있어서 베트남 보고 전쟁. 있는데, 그건 뭐야? 베트남 전쟁 10부작 이번에. 아 베트남 전쟁. 네. 요즘에 식품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몇 개 봤더니 이게 계속 추천해 주잖아요. 네, 관련된 그렇죠. 것들을. 지난 날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음식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들이 굉장히 오류가 많다는 걸 깨달으면서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유 유제품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탄고지가 되게 건강한 것처럼 생각들을 많이 하고 추천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들도 많이 있고 맞아요. 그리고 동물성 지방 말고 식물성 지방만 먹으면서 이 몸 키우는 헬스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건강 상식들이 너무 잘못된 게 많아가지고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일단 고기는 다 안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고기는 좋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는 그 제품들이 건강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잘 없잖아요. 항생제도 많이 먹이고 사육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료도 되게 옥수수 사료를 많이 쓰게 되고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먹는 가공돼서 나오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식품들이 건강에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건강한 거라고 하면 그나마 그냥 이제 풀떼기들 이슬. 네, 그런 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베지터리안이 내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또 쉽지 않은 것 베지타리안 같고 그 자체도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런 주장도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이런 자본주의 세계에서 우리한테 주입시켜 놓은 건강 지식들을 갖고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런 뭐 제약회사들이라든지 건강 관련된 재단들도 이런 식품 회사들로부터 로비를 굉장히 많이 먹고 특히 이제 미국의 사례니까 더욱 그렇겠죠. 네. 그래서 고민이 많아졌어요.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되나? 네. 아니 또 심지어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는 간헐적 단식이 네.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대요. 아 그게 나도 그 기사를 봤는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긴 되는데 되게 천천히 미미하게, 빠지고 미미하게. 이거를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 배고파가지고 장기간으로 못 하다 보니까 살을 빼는 효과를 보기 전에 많이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회사원은 거의 못 해요. 그죠, 회사원들은. 그죠. 예. 아 근데 뭐 저는 일단 살을 빼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음. 저는 잘못된 인식에 기반하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건강하게 뚱뚱하면 되잖아요.
뚱뚱한 게 원래 네이처 그러니까 자연스럽기가 쉽지가 않아서 원래 이미 뚱뚱하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했던 그런 인식들 때문에 생기는 비정상인 아니,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이제 일단 뚱뚱의 개념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말라야 되고 날씬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지는 않죠. 네. 네. 그래도 밀도는 좀 괜찮아야 되잖아요. 밀도. 부피보다. 네. BMI 같은 거? 좀 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에. 음. 네. 크기와 상관없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것도 뭔가 그냥 뚱뚱하다야 그냥 살아. 아니요.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 예를 들면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같은 분들은 다들 엄청 몸이 크고 살집이 많아요. 근데 굉장히 건강하고 힘이 세고 하거든요. 그거는 뚱뚱하다고 할 수 있지만 건강하지 않은 건. 옷을 별로 안 입으시죠? 그거는 이제 무대에 설 때. 옷을 안 입어야 건강해지는구나. 아니 옷을 안 입으면 뭐라고? 뚱뚱해도 별로 이렇게 안 느껴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분들 항상 혀 내밀고 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밀도가 올라가잖아. 햇빛을 계속 많이 받으면. 뭐야 그건. 옷을 누가 벗느냐의 문제죠. 그냥 살아요. 아, 진짜. 자, 정확하게 지키려고 들면 진짜 힘들어요. 이 인프라가 너무 그렇게 잡혀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네. 진지한 얘기에 근황 얘기하라니까. 진지해? 제일 큰 고민이에요 요즘에. 그러면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지. 아니 홍차. 그렇군. 저 홍차 저거에 미세 플라스틱 많이 나올 텐데. 그냥 다 먹고 죽자. 티백에. 우리. 그냥 막 먹고 죽을래. 네. 우리 근황 들어봤고요. 조아님은 근황 뭐 없어요? 아 저요? 응. 나 뭐였지? 야구수다 논문. 서포트는 말고. 논문 다 썼나요? 논문 다 썼어요. 맞아. 논문.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와. 그게 뭐 박수 칠 일이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그래? 교수님한테 최종 심사 전에 이미 그 메일로 확인 피드백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됐네. 훌륭하네. 양이 네. 많구만. 이제 저희한테 석상 보내주세요. 그런 거지 뭐. 네, 그러면서 저희가 온라인에 올려놓고 안 돼. 조리돌림을 합시다. 조리네. 방송에서 우선 카피 한 바퀴 돌리고. 카피켈론 난 자신 있어. 일단 어. 코드에 에러 한 200개만 찾아가지고 코드 안 올릴 건데. 아무튼 그건 되게 정보 공개 청구해야죠. 지금 조 노트북에 있을 것 같은데. 쉬는 시간 아니에요 우리? 이거를 꺾어서 뒤집어서. 아무튼 논문 다시 안 쓸 줄 알았는데 마무리해가지고 나름 고생하네. 연말 연초에 아주 힘들면서도 보람찬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생각나요. 제가 박사를 할까라는 고민을 잠깐 하다가 맞아 논문 있지 안 해야겠다. 최근에도 들어요? 네? 박사를 할까 말까? 네. 고민 중에 하나예요. 너무 박박사로 지금 하고 있어. 너무 양심에 갔지. 이미 박사인데 뭐. 박학사로 할 걸. 근데 박학사 그런 유머 알아요? 그 석사에서 박사를 망설이는 사람한테 교수님이 한 말. 뭐요? 자네 척척 석사는 될 수 없지 않은가? 척척 박사가 돼야지 그랬다고. 이게 왜 웃기지? 내가 석사 안 해봐서 그런가? 교수님이 얘기했대잖아요. 교수님. 아유, 그러면 학생들이 빵빵 터져. 배꼽 잡고 쓰러지는 거지. 근데 제대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되게 누가 말하냐에 재밌었는데. 따라 다른 거구나. 네. 그럼요. 교수님이 얘기해야죠. 누구한테 누가 말하느냐. 누구한테요. 네. 그 교수님도 아내한테 말했으면 말 못하지. 그렇지. 집에서 감히, 어떻게 말을 해? 감히 어디 그런. 입을 뻥끗하다니 말도 안 되지. 몇 명은 터졌을 거야. 자, 오늘 방송은 제가 인물열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돌아왔어. 인물열전. 저번에 한 게 누구였죠? 최고의 인기 코너. 저번에 통계학 천재 피셔였죠. 피셔. 브래드 피트가 아니었구나. 빵형이 아니었어요? 브래드 피트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 피셔가 홍차 만든 아저씨였나? 우유랑 커피 섞어가지고 홍차 만든 아저씨. 담배 피시고. 우유랑 커피 섞으면 홍차가 돼요? 담배 피시고. 말보로 회장. 그렇지 그게 아니지. 홍차에 우유를 넣는 거랑 홍차에 우유에 홍차 넣는 걸 구분하시는 색깔은 분이 홍차네. 오늘 기대된다. 우유에 커피 넣으면 라떼죠. 아이고. 라떼는 말이야. 야 큰일 났다. 오늘 어떡하냐 이거. 오늘 앨런 튜링을 준비했습니다. 앨런 튜링. 네, 지난번에는 데이터 통계 끝판왕을 준비했으니까 오늘은 AI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앨런 튜링을 준비했어요. 앨런 튜링은 일단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업적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앨런 튜링이 네? 누굽니까? 일단 일단 앨런 튜링이 누군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앨런 튜링이 본격적으로 대중에 알려지게 된 게 2012년이에요. 이때가 앨런 튜링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었거든요. 100주년 기념행사가 세계적으로 많이 개최되는데 사실 그 컴퓨터 공학 하신 분들은 많이 아는 이름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컴퓨터 공학 강좌 시작에서 컴퓨터 탄생에 큰 기여를 한 인물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신대요. 근데 뭐 사실 물리적인 컴퓨터 개발에 기여했다기보다는
컴퓨터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게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고 제가 앨런 튜링 선택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데이터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공지능이나 컴퓨터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기도 한데 생애가 되게 재밌어요. 그때 우리 1탄으로 재밌다고 했던 표현해요? 재밌어. 흥미진진해. 그래요? 그렇게 살았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남의 인생이 너무 재미야? 야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이런 컨셉이라 이거지. 좋아. 100회 할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앨런 튜링을 이제 제가 선택을 했고 우리 멤버들이 혹시 앨런 튜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 같은 게 있나요?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는지? 자살했다. 자살했다. 또. 동성애자다. 많이 알고 있네. 또. 그리고 애플의 사과 로고가 앨런 튜링 그런 설이 있다. 네, 네 사과다라는 얘기가 그래요? 있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해독기? 암호 해독기를 만들어서 군인들이 잡아다가 막 시켜 먹었다. 뭐야 이거? 이미테이션 게임 졸라 맞아요. 이미테이션 게임에다 나온 내용입니다. 네, 또 뭐 아는 거 있나요? 저는 처음으로 접한 게 이미테이션 게임이었어요. 정말로. 예. 영화가 그때까지도 몰랐거든요. 영화 2014년인가 나왔죠. 예. 네. 아, 그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가면은 건물에 이 앨런 튜링 마크 같은 게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건물에.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학교를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앨런 튜링을 기리는 마크 같은 게 이렇게 크게 명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피셔도 캠브리지였나요? 맞을 거예요. 맞아요, 맞네. 약간 그 캠브리지 특집은 아닌데 좀 그렇게 되네. 야. 그리고 50파운드 지폐의 새 얼굴로 앨런 튜링이 선정됐어요. 아, 유로. 영국에. 아, 영국은 파운드, 파운드 쓰니까 파운드군요. 유로 안 쓰니까. 아직은 아니고 새로 발행될 그쵸. 지폐죠. 근데 이제 이걸 두고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렇게 핍박을 영국에서 했으면서 뒤늦게 AI가 뜨니까 앨런 튜링을 딱 박아놓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데 그럼 영국이 사실 인정해 준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살던 시대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내용들을 다 다루게 되네요. 제가 스토리에 보니까 다 넣어놨고 앨런 튜링은 영국의 수학자이자 공학자인데 사실은 수학자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인 어떤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표적인 업적 3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적은 튜링 머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현대 계산 이론의 토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계산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컴퓨터 과학의 한 갈래인데요. 어떤 문제를 컴퓨터로 풀 수 있는지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게 분야가 계산 가능성 이론이랑 계산 복잡도 이론으로 나누이는데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폰 노이만 들어봤죠. 디지털 컴퓨터 시초인 애니악을 설계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튜링 머신이라는 게 첫 번째 업적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김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2차 세계대전에서 암호 해독을 한 거예요. 이게 이미테이션 게임에 좀 주로 다루는 스토리죠. 독일군의 암호기계 애니그마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해독해서 연합군의 승리에 기여를 한 겁니다. 사실 근데 이미테이션 게임은 튜링 테스트를 다르게 부르는 말이거든요. 근데 영화에는 그 튜링 테스트는 안 나오잖아요. 맨 시작할 때랑 끝날 때 잠깐 나오나? 네, 잠깐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튜링 테스트를 다르게 부르는 말이 이미테이션 게임이고 바로 이 튜링 테스트가 앨런 튜링의 세 번째 업적입니다. 튜링 테스트가 뭔가요? 그게 사람인지 기계인지를 구분하는 테스트를 튜링 테스트라고 불러요. 그 있잖아요. 때려봐요? 손에다가 이렇게 네네. 물건 올려놓고 이렇게 링 만든 다음에 힘 벌어지는지. 벌어지면 네. 세게 하면 잘 벌어지는지. 그건 오링 테스트입니다. 아 이름이 있어? 오링. 아 그러니까 영원히 올인하네요 진짜. 새해부터 욕하기 싫은데 진짜. 어쨌든 기계가 발전하면 기계도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이걸 라고 2번 하면 튜링. 너 형이 앨런 원링. 기계가 발전하면 아버지가 제로링. 기계도 조상들의 음수구나. 음수. 타임. 신난다. 나 빵 터졌어 지금. 신나. 음수 재밌네요. 음수. 기계가 발전하면 기계도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튜링이 벌써 이때부터. 그래서 기계도 인간처럼 생각한다는 개념을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만든 테스트를 우리가 튜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처음 한 게 앨런 튜링인가요? 앨런 튜링이에요. 그 옛날에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튜링 머신도 사실은 진짜 기계가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예요. 사고 실험이죠. 네, 사고 개념이에요, 실험을 한 개념. 거예요. 개념. 네. 추상적인 거군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휴대폰이라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뭐 이렇게 생겨먹은 기계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뭐 전자기파로 통신해서 내가 영역을 이렇게 해석해갖고 화면이란 놈을 터치하면 뭐 동작하겠지 같은 걸 생각했다고 치자고요. 그냥 그 개념과 이론을 머릿속으로 그거를 처음 만든 사람 같은 식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컨셉과 패러다임을 머릿속에 잡는 건데 이건 단순히 그냥 기능만 잡은 게 아니라 이게 구동되는 것까지 다 미리 가상의 그 수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수학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방송을 여러분이 청취하시면 첫 번째는 앨런 튜링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궁금했던 뭐 튜링 테스트 혹은 튜링 머신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는 최대한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AI 이야기할 때 누가 앨런 튜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한두 마디 보탤 수 있는 정도는 여러분이 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애를 바탕으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생애를 따라가면서 컴퓨터나 인공지능이나 앨런 튜링의 업적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볼 건데 제가 이게 2개 에피소드가 될지 3개 에피소드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충분히 내용을 전달하는 걸 중심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콘텐츠를 참고했습니다. 영화로는 이미테이션 게임,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나왔죠. 잘생긴 오이. 그리고 도서로는 기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학습하는가와 컴퓨터 과학이 여는 세계를 참고했고요. 온라인 콘텐츠는 위키백과 나무위키 그리고 앨런 튜링에 대해서 정리한 기사나 블로그, 번역가 박종대님의 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자료, 그리고 연세대 수학과의 김병환 교수님이 앨런 튜링 100주년 기념하면서 2012년에 쓰신 글을 참고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역사적인 인물들이 좀 약간 도시전설처럼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게 사람마다 이야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콘텐츠를 종합하다 보니까 일부는 좀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파트 1은 튜링의 유년기와 학창 시절입니다. 앨런 튜링은 1912년 6월 23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참고로 손기정 선수랑 동갑이에요. 손기정 선수. 네네. 아주 옛날에 태어나셨죠. 네. 아버지는 줄리어스 튜링, 오링. 어머니는 죽어 너 진짜. 사링. 어머니는 어머님 살해인이야? 어머니는 SL 사라예요. 이제 동생도 나중에 성이 바뀌어서 이제 SL 튜링이 되시는 거죠. 앨런 튜링은 아버지가 인도의 공무원으로 일하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 부자여야 돼. 맞아. 그래서 그때 영국이 그 유럽 국가들이 제국주의 국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식민지를 건설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여러분 이제 학창 시절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동인도 회사. 썩을놈들.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썩을놈들이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앨런 튜링의 아버지 직업이 영어로 시빌 서비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대요. 이제 식민지 총독부의 일반 행정직 같은 거였나 봐요. 근데 뭐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1896년 식민지 인도 공무원 공채에 153명 중에 7등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인도에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고 계셨대요. 그러다가 1907년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배에서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이 어머니도 인도 공무원의 딸이자 이제 개신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배가 특이해요. 아버지가 영국에서 그러니까 인도에서 영국으로 돌아가려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세계지도 생각해 보시면 인도에서 북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쪽으로 가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딱 타고 넘어서 이탈리아 지중해 쪽으로 돌아가지고 영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 빨라요 그 길이. 근데 아버지가 이상해. 아버지가 우측으로 가서 벵골만을 지나가지고 말레이시아 말라케 해협을 지나서 일본이랑 태평양 건넌 다음에 아메리카의 파나마 운하를 돌아가지고 영국으로 갔어요. 잘못했나 보다. 원래 2호선도 반대로 타면 되게 많이 도는데 외선을 타야 되는데 내선을 탄 거지 막 그러네. 이런 거지. 근데 약간 아빠가 되게 나는 그래도 우리가 영국이 세계를 좀 지배할 때니까 여기저기를 이렇게 항해해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시간 엄청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게 무슨 크루즈인지 아셨나 보네. 아니, 근데 진짜 꿈보다 해봉이라고 그걸 지금 세계를 바라보고 싶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냥 표 잘못 산 건데? 아니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 배의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 그때 운행하는 게 그밖에 없었겠지. 아니야 패기만만했대. 어쨌든 그래가지고 150 며칠 걸리는 7등한 거야? 사람이 1등도 아니고 한 2달 걸리지 않았을까? 2달 넘게 걸렸을 수도 엄청 있지. 했겠네. 당시 2달이면 엄청 빨리 가는 거 2달 더 걸렸을 수도 있을 것 빨리 같아. 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들러 간 거죠. 마치 크루즈처럼. 근데 거기에서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배에서. 근데 이제 호감을 처음에 갖고 있다가 어머니도 되게 잘못 산 거야?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지. 그 부모님들이 그 배를 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댄스 파티를 하다가 이제 호감이 생겨가지고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어머니 SL 사라가 그때 부모님이 동행하고 있었어요. 공무원 딸이니까. 그래서
일본에 도착하기도 전에 부모님에게까지 다 결혼 승낙을 받았대요. 배에서. 인도에서 일본 도착하기 전에 네, 프로포즈까지 다 한 거야. 배에서 만나서. 빠르다. 배가 2년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일인 거죠. 2년 왜냐면 동안 이렇게 했을 때 한 8개월쯤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데이트하고 맞아, 크루즈. 네. 잠깐 깨졌다가 네. 다시 만났다가 그러니까 중간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어요. 그치. 그래서 프로포즈까지 한 거예요. 배에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신혼여행은 다시 거꾸로 타고 내려가는 건가? 신혼은 육지에서 일단 영국으로 들어왔겠지. 일단 영국 음. 들어와서 결혼을 했고 근데 다시 인도로 갔어요. 인도로 다시 갔는데 1911년에 인도에서 이제 튜링을 임신하게 되신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자식만큼 영국에서 키우자라고 해서 1912년에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튜링을 낳았어요. 근데 공무원인 아버지가 아직 근무가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 어머니 인도로 가고 튜링이 은퇴한 영국 그 군인 부부한테 양육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못 크고 예, 그냥 이제 대신 누가 양육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군인 출신이어서 위험은 있었는데 다정하지가 않았대요. 뭐 이런 게 좀 어린 시절에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군인 밑에서 자란 거군요. 그쵸, 퇴역 군인에서. 튜링은 어려서부터 전쟁놀이보다는 책을 좋아했고 해야 하는 의무를 종종 이제 거부했대요.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뭐 잘 먹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거부했던 거지. 잘 먹기가 의무야? 아니 애기들은 이빨 닦기, 잘 먹기, 학교 가기 아. 이런 거 있잖아. 아, 근데 왜 이렇게 지금- 표현하지? 전쟁놀이보다 책을 좋아했다? 그냥 책을 좋아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때는 다들 전쟁놀이 막 하지 전쟁놀이도 않았을까요? 하고 저 시대에는. 특히나 네, 부모님이 전시고. 이제 뭐 전쟁 이제 군인들이고 그때는 군인이 많았고 세계대전에 임박하고 있었고 1차 대전. 그랬으니까.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애들이 논다 그러면 막대기 짚고 총싸움 놀이 뭐 이런 그치. 건데 책을 봤다는 음, 칼싸움. 거군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의무를 종종 거부했다 부분에 의무가 이 사람들이 뭔가 납세. 막 국방. 태어나자마자 뭐 귀족이거나 이기 때문에 생기는 무슨 의무가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기보단 그냥 뭐 집안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가는 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다 하라는 건 안 거지. 하고 그걸 의무라고 썼다고요? 그래서 음. 어쨌든 그랬고 지각도 많이 했고 건방진 행동도 많이 했대요. 그러네. 말을 잘 안 들었다 그치. 이게. 근데 이런 분야 천재들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지적 능력은 되게 뛰어났다는 거죠. 5살 때 책을 통해서 혼자 글을 깨우쳤고 알파벳보다 숫자를 더 빨리 인식했대요. 근데 웃긴 게 좌우 구별은 되게 잘 못했대요. 되게 늦은 나이까지. 좌우, 왼쪽, 좌우. 오른쪽. 그래서 왼손 엄지에 빨간색 점을 칠해줬대요. 어. 보통 우리는 숟가락 드는 손 하면 뭐 이렇게 오른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구별이 안 돼가지고 계속 왼손 엄지에 빨간색으로 점을 칠해줬고. 좌우 구별하는 게 중요한가요? 어렸을 때? 너 중요하지. 그걸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너 저기 좌우. 슈퍼 갔다 와.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돌면 돼. 이러면 구별 못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이 인공지능을 창시했다는 거죠? 그죠, 그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점이 개념적으로. 중요했어요. 아, 개념적으로. 개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설계. 왼손과 오른손은 모르지만 수학은 천재였던 거죠. 아, 네네. 수학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고 미적분에 대한 지식 없이 수학 문제를 풀었대요. 그러니까 미적분이라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수학 문제인데 다른 얘는 방법으로. 그냥 푼 거야 자기가. 아, 그거 대단하네.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쉽다. 아. 자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이해에 그치지 않고 뭔가 자기가 독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운동 법칙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랬대요. 아 그래요? 물리 법칙을 만들었다고? 대단한 거지. 신인데? 그래서 전형적인 모범생은 아니었는데 수학과 과학만큼은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어낼 정도가 됐다. 야, 그리고 신기하네. 튜링은 일단 어떤 규칙이 정해지면 왜곡이나 부정행위 없이 끝까지 지켜야 되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게 약간 수학이나 논리를 추구하는 사람 특징 같기도 해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수식이 딱 정해지면 그렇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규칙을 준수하는 걸 중요하게 우리 생각한다. 뭐죠? 빅뱅 이론 보면 음. 쉘드는 항상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목요일에는 태국 음식 먹어야 되고 음. 금요일에는 뭐 아시안 푸드 먹어야 되고 구부러지지 않죠. 쇼파에는 그게 거기가 내 자리고 이렇게 딱 정해진 논리나 강박적인, 원칙들이 약간 강박증 같은 게 그냥 있잖아요. 그건 환자예요. 뭘 천재야. 자 이제 10살이 됐어요. 10살에는 과학에 대해서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때 읽었던 책이 어린아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자연의 신비 뭐 이런 책이었다고 해요. 이거 빨리 큰다. 13살에는 기숙사립학교에 입학했고 14살에는 셔본 공립학교라는 곳에 입학했어요. 근데 이제 튜링의 이상한 성격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 총파업으로 도시교통이 마비됐을 때 100km가 넘는 거리를 자전거로 통학했대요. 뭐라고요? 100km?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어쨌든 막 설화들이 통학을이라면 있으니까. 맨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숙학교니까 아니 마비가 잠깐- 얼마나 길게 됐겠어요. 사실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뭐 3년 동안 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거 아니야? 학교에 가야 돼. 응. 그러니까 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버스 약간 타고 이런 갈 거야, 강박인 거지. 자전거 타고 갔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100km라고. 100km 갈 수 있지 왜? 자전거 타고 가면 엄청 죽을 듯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전거 타면 보통 2-30km 나오거든요. 시간당. 네. 포장도로를 빨리 달리면 20km 정도 나와요. 20에서 3시간이면 가요. 단 그 포장도로를 좋은 자전거로. 얘기 안 상상이 할게요. 안 되지만 어쨌든 항상 그래서 자기의 고집스러운 생각으로 교사들을 되게 곤란하게 했대요. 이제 어떤 일화들이 있냐면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방독면을 쓰고 자전거를 타고 우와. 자기 찻잔을 훔치려는 거대한 음모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외출할 때는 머그잔을 라디에이터에 쇠사슬로 묶어놨대요. 이걸 들어보니까 셸든의 강박적인 모델이 그런 거다. 모델이 약간 앨런 그런 튜링인 것 느낌도 같은데요. 있어. 네. 되게 굉장히 비슷한데. 그리고 약간 그 앨런 튜링 실제 사진 보면 쉘든 느낌이 좀 나. 그러네요. 베네딕트 컴버배치 네. 느낌도 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헤어스타일도. 그리고 몸도 좀 비슷해요. 약간 말라서. 네. 자 이제 15살이 됐고요. 수학적 재능이 뛰어난 크리스토퍼 모컴이라는 친구랑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이거 이미테이션 게임이 나오는데 기억해요? 이미테이션 게임에 학창시절에 친하게 지내던 남자애가 있었어요. 의지하던 친구. 음. 네. 튜링보다 한 살 먼저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튜링처럼 되게 뛰어나서 이렇게 지적 교류를 했던 거야. 다른 애들이랑은 말이 안 통하는데 얘가 똑똑하니까 막 말이 잘 통했던 거지. 근데 만난 지 2년 뒤에 모컴이 죽었어요. 소결핵이라는 걸로 죽었는데 소결핵이 그때 그 감염 후에는 바로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데 서서히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수년 전에 먹었던 상한 우유 속에 있던 균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이거 봐요. 우유 잘못 먹으면 안 된다니까. 제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아 묘하게 연결되네. 유제품 함부로 먹는 거 아니라고. 복선이었어. 너 이거 읽었지? 그러니까 유제품에 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아니 되게- 소에 어. 염증 같은 그만해. 성분이 우유에 많이 들어있대요. 재훈은 우유 좀 먹여요. 자, 그래서 이 절친이 죽었잖아요. 근데 튜링이 대화가 통하는 친구가 모컴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 상실감이랑 충격으로 무신론자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15살 때라고요? 네, 15살 때. 그러니까 와. 15살 때 만나서 2년 지났으니까 17살 정도 됐던 거죠. 그래서 튜링이 원래는 이건- 기독교인이었나요? 튜링 기독교인이었죠. 튜링이 그 필생의 과제에 매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을 기계에 넣어두는 방법을 고안하는 일이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모컴이 죽었잖아요. 근데 모컴이 죽은 게 너무 싫은 거야. 모컴의 뇌에 있던 지능을 후세에 전달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컴이 죽는 건 괜찮은데 그 지식은 갖고 싶은 이제 그랬다면 어땠을까 생각한 거지. 살아 있었을 때 그랬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물질 속에서 작동하는지 그리고 모컴의 마음이 만약에 물질 속에 유지되었다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그러니까 죽은 뒤에 이 사람의 지능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물질 속에서 떠나는지 이런 거에 되게 깊이 몰두했대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생각한 거죠. 아 그런 기술이 있었다면 모컴이 영원히 나랑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튜링은 모컴이랑 추억이 있던 셔본 공립학교 졸업하고 18살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킹스 칼리지에 입학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립학교 졸업을 해서 18살이 된 거네요. 18살까지 몇 분 걸린 거야? 한 30분 걸렸나? 자, 혹시 몇 세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거는 방송 시간에 짐작해야겠다. 여기 킹스 칼리지 여기 피셔도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랬나? 그랬던 것 같은데 다 똑똑한 분들이 거기 나왔나? 자, 튜링은 수리 논리학을 전공하면서 수치 해석, 확률론, 통계학, 수이론, 군론 등에 관심을 보였어요. 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룹에 대해서 연구하는 대수학의 한 분야하고 물리학이나 화학 분야에도 응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케임브리지 대학 학부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1935년부터는 대학원의 연구원으로 일했고요. 1936년 25세의 나이로 계산 가능한 수와 결정 문제의 응용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해서 컴퓨터의 논리적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컴퓨터의 기본 구상이 최초로 선보였는데 튜링 머신이라고 불리는 가상 기계가 바로 이거예요. 이 논문에서 튜링이 튜링 머신을 이야기했고 이 컨셉이 컴퓨터의 물리적 구조, 논리적 모형을 모형의 어떤 기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튜링 머신 아이디어가 25에 나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왜 인공지능 잘하려면 수학 잘해야 돼 이런 얘기 하는데 에이 수학 못해도 돼요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실. 못해도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창시한 컨셉은 역시 수학에서 탄생했구나. 아니, 그럼요 그거야. 좀 예. 네. 근데 좀 아예. 궁금한 게 1936년에 저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네. 1936년이면 이미 컴퓨터의 개념이 있고 컴퓨터가 사실 나오지 않았? 아니에요. 그 이후에요. 아 그래요? 예, 그 이후에 폰 노이만이라는 수학자가 애니악이란 컴퓨터를 그 이후에 만들게 됩니다. 물론 애니악도 처음 컴퓨터는 아니지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진짜 컴퓨터라는 걸 최초로 구상을 한 거예요. 음. 그건 최초가 맞다고 합니다. 음. 자, 그럼 파트 2 튜링 머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악이 잠시만요. 1946년이네요. 나도 지금 그거 보고 10년 있었어. 뒤였구나. 네. 튜링 머신은 사실 이게 저는 그 이미테이션 게임에 나오는 기계가 튜링 머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튜링 그거는 머신이 아무 해독기. 아무 해독기더라고요. 이렇게 큰 거요? 그건 봄베에서 진화한 콜로서스라고 하는데 튜링 머신은 제가 솔직히 말하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눈으로 그냥 대충 이거구나 이 정도는 괜찮은데 설명하려니까 와 너무 어려운 거야. 어쨌든 제가 가능하면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튜링 머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결정 문제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1928년에 독일의 유명한 수학자 다빗 힐베르트라는 사람이 결정 문제라는 걸 제안을 합니다. 학계에. 결정 문제라는 게 뭐냐면 1차 수러 논리만으로 어떤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는 알고리즘의 존재에 대한 문제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1차 수로가 뭐예요? 1차 수러.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잠깐만요. 힐베르트가 결정 문제를 1900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수학자회의에서 제안하면서 20세기에 풀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10개의 수학 문제를 제안했대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에요. 산술의 공리들이 무모순임을 증명하라. 연속구는 언제나 미분군인가? 직선이 측지선인 계량을 전부 만들어내라. 이런 문제들을 수학계에 던진 거예요. 일단 단어를 다 모르겠다. 일단 이해가 안 돼. 일단 문장과 단어가. 하여튼 이런 게 풀어야 되는 수학의 난제들인 거예요. 증명해야 되는 것들. 근데 이 중에 10번째 문제가 이게 중요해요. 임의의 디오판토스 방정식이 정수해를 갖는지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구하라 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분이 1928년에 더 명확히 하고 일반화시켜서 수학의 본질에 대한 결정 문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디오판토스라는 게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다항 방정식의 정수해 또는 유리수해를 찾는 건데 이게 결국은 이제 말씀드린 세 가지 세부 문제로 나뉩니다. 첫 번째, 수학은 완전한가? 두 번째, 수학은 모순 없이 일관성이 있는가? 세 번째, 수학은 결정 가능한가요? 첫 번째랑 두 번째 문제는 수학자인 쿠르트 괴델이 풀었어요. 근데 어떻게 풀었어요? 네라고. 네, 하고 아, 완전해요. 일관성이 있네요. 일관성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지. 그런 다음에 증거를 댄 거죠. 근데 수학은 결정 가능해? 라고 하는 거에는 질문을 많이 못했어요. 근데 1931년에 괴델이 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없다는 걸 증명했대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학에서는 진리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도 존재한다. 진리지만 라는 증명할 거예요. 수 없다. 그게 참인 명제인데 수학이란 체계 안에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명을 안 했는데 어떻게 참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란 거지. 그러니까 수학에는 모순이 없다는 명제는 참이지만 이게 수학 체계 내에선 증명할 수 없다. 이 뒤에 좀 사례를 들면 나와요. 하느님은 계시지만 우리는 증명할 수 없다랑 비슷한 느낌 아니야? 그거는 약간 그건 약간 저게 아닌가? 그냥 논리만 놓고 보면 논리만 놓고 논리만 맞는 놓고 것 같아요. 응. 그 약간 그러니까 앞에 거가 참인지 증명한 거가 뭔지 단계를 우리가 못 들었으니까 뭔지 이해도 못 하고 있고. 근데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비슷하게 들리는데. 규律법에 해당돼요. 논리 문제에서는. 이걸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괴델이 증명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괴델의 증명을 튜링이 자신의 방식으로 증명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계산 가능한 수와 결정 문제의 응용에 대하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앨런 튜링이 튜링 머신이라는 가상의 기계를 떠올린 거예요. 근데 이 튜링 기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존재하진 않고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만든 상상 속의 기계인데 왜 기계를 만들었냐 머릿속에서 기계의 동작을 기본적인 식으로 나눠서 정형화시켜가지고 기계라는 개념이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나 생각도 하나의 기계라고 가정한다면 수학 문제를 푸는 수학자의 행동도 그게 무엇이든 프로그램으로 표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괴델이 말한 거죠. 수학은 결정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기계로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기한 거지. 이때는 컴퓨터라는 게 없고 프로그램이라는 게 없었는데 자기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논문에서 튜링은 이 튜링 머신을 A 머신이라고 불렀어요. 오토매틱 머신에서 딴 거고
1948년에 본인의 에세이에서 이 기계를 로지컬 컴퓨팅 머신이라고 불렀어요. 논리 계산 기계쯤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이 튜링 머신을 구글링 하셔서 쳐보셔도 되고 머릿속에 가상으로 한번 떠올려 볼게요. 튜링 머신은 테이프, 제어 장치, 입출력 헤드라는 세 개의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상태, 읽은 기호, 다음 상태, 내가 쓸 기호, 움직일 방향, 요 5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테이프는 무한한 길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테이프 말 그대로 그냥 테이프예요. 테이프가 무한한 길이로 쭉 있고 거기가 무한한 칸으로 구분돼 있어요. 옛날 필름 같은 맞아요. 딱 형태로? 정확히 그래요. 근데 이 칸에는 숫자가 적힐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고 빈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천공 카드 같은. 약간 그런 거예요. 좋아.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이 테이프를 위에서 읽는 장치가 입출력 헤드예요. 근데 이 헤드도 어떤 상태가 있어요. 이 헤드가 A란 상태 혹은 뭐 B란 상태 이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특정한 상태에 가진 헤드가 있고 그 헤드가 읽어야 되는 테이프가 있고 이 테이프에도 숫자나 빈칸이 있는 거예요. 자, 헤드의 상태가 만약에 A고 테이프의 숫자가 1이다. 그러면 규칙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상태라면 헤드를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헤드를 B 상태로 바꿔라. 이런 규칙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걸 수식으로 써놓는 거예요. 헤드의 상태가 B이고 적혀있는 숫자가 3이면 숫자를 2로 바꾸고 오른쪽으로 움직인 다음에 B 상태가 되어라. 이런 식으로. 조건문이네요. 그렇죠. 조건문으로 테이프와 헤드의 상태를 계속 설명하면서 이 기계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이해가죠? 네. 네, 그래서 기계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어. 그래서 예를 들면 헤드의 상태, 적혀있는 숫자, 쓸 숫자, 다음에 움직일 방향, 다음 상태를 우리가 집합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헤드의 상태가 B고 적혀있는 숫자가 3이고 이 숫자를 2로 바꾼 다음에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헤드를 B로 바꿔라는 B, 3, 2, 라이트니까 R, B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개 적어 넣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계를 움직일 수 있어. 이제 이 튜링 머신으로 예를 들면 테이프에 기록된 이진법의 숫자가 4의 배수인가? 뭐 이런 걸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 6개 정도의 그 명령어를 넣으면 돼요. 대략 이제 컨셉은 떠오르죠. 이런 걸 머릿속에서 가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튜링이 이때부터 이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주 단순한 계산 문제만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나게 기발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와, 이게 컴퓨터의 기원이라는 게 맞네. 그치. 코드에 맞게 움직이는 동작하는 기계가 물리적으로 있었던 거네요. 그쵸. 이게 사실 윈도우 같은 것도 몇만 줄, 몇십만 줄의 코드잖아요. 그죠? 조건문에 해당하는. 그거를 만든 거고 이제 단순한 계산 문제만 할 수 있게 되었던 컴퓨터가 실제로 지금 정보를 저장할 수도 있고 뭐 복사를 할 수도 있고 전달할 수도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영상 게임도 실행할 수 있고 사람과 체스 게임에도 이기고 바둑도 이기게 된 거죠. 이거는 아날로그인 거구나. 아날로그 컴퓨터 같은 개념이네. 네. 그치. 그 연산이 가상의 물리적인 실체가 그쵸, 있는 그쵸.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철컹철컹 하면서 그러니까 레코드판이랑 같이.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튜링은 이 기계를 보편 만능의 기계라고 불렀어요. 유니버셜 머신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튜링 머신 하나잖아요. 근데 코드를 공유하면 모든 튜링 머신을 흉내낼 수 있어. 지금 코드가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죠? 네. 이거를 신기하네. 25살 때 처음으로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이 없었으면 컴퓨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기계가 수도 있고 있어. 규칙만 공유하면 똑같이 동작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들이 지금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컨셉을 처음 만든 거죠.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컴퓨터로 발전해가지고 튜링 머신이 컴퓨터를 위한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 논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결정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쓴 거예요. 그래서 튜링이 컴퓨터의 개념을 소개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이게 좀 어려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궁극의 기계조차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게 바로 결정 문제입니다. 이거를 종료 문제라고 합니다. 홀팅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그 코딩하시는 분들 좀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이 종료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프로그램이 응답하지 않습니다라는 경고 메시지 본 적 있죠? 정말 죽어. 네. 깜짝아. 진심으로 빡침이 느껴졌어. 네. 편집인들의 최고의 적이죠. 그러네. 그래서 빡침이 느껴지는 거군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종료해야 되는 소프트웨어가 오류로 인해서 실행을 무한히 하고 있을 때 등장하는 경고문인 거잖아요. 지금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종료 문제는 뭐냐면 임의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종료하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조금 더 볼게요. 아, 미리 얘가 제대로 끝날 건지를. 정확해요. 그치. 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같다. 종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경고문을 안 봐도 돼요. 그쵸? 하면 되니까. 얘가 오류를 작동할 걸 알면 얘가 이제 꺼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오류로 실행을 무한히 하는 프로그램 미리 걸러낼 수가 있으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안정성이 되게 높아진대요. 그러겠지.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논리적으로. 근데 불행하게도 앨런 튜링이 남긴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종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한 수학적 증명이에요.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안 돼. 근데 이게 아직도 안 풀린대.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서. 그래서 자꾸 뻗는 건가요? 그러니까 완벽한 백신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논의랑 비슷하대요. 어쨌든. 자, 이제 이거를 내가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너무 재밌고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해보고 안 되면 자르죠. 그치 뭐. 할까 말까 할 때 하라고 하더라. 해봐. 이제 해볼게요. 임의 프로그램 A가 주어졌을 때 A가 정상적으로 종료할 건지 아니면 얘가 무한히 계속해서 진행될 건지를 결정하라라는 문제가 결정 불가능 문제예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이게 임의 A 프로그램에 대한 종료의 답을 자동으로 계산해 결정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모순이라고 했는데 이걸 귀류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김 팀장이랑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김 팀장이 저한테 A라는 프로그램을 보냈어요. 제가 그걸 깔았어요. 근데 A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열었는데 이 A라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하는지 아니면 무한히 계속 반복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B가 있다고 쳐요. 나는 B를 갖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A라는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받는 프로그램 B는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돼요. A가 정상적으로 종료를 잘하는 프로그램이면 B는 무한히 실행을 하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요. 얘는 정상적으로 종료한 프로그램이네? 그럼 난 무한히 실행할 거야. 이렇게 도는 거예요. 왜지? A가 정상적으로 종료하는 프로그램인데 내가 왜 무한히 요건 그냥 컨셉이에요. 컨셉이요? 컨셉인 걸로만 받아들여주시면 돼요. 오케이. A가 정상적으로 종료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면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종료해요. B가. 근데 이게 모순이라는 거네. 아, 이렇게 돼서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치. 불가능하다. 박 박사 바로 깨달았어. 이게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이 논의가 조건이면 그런 거지. 이 조건이면. 근데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수학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갖고 오면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종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B 자체도 모든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거야. 거기서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방패는 모든 창을 막는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아니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모순이잖아요. 그게 모순이에요. 네, 그 자체가 거예요. 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그 그치. 표현 때문에. 핵심은 가능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B는 정상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능한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B가 거기에 들어가. 모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포함이 되니까. B가 만약에 모든 프로그램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 봐요. 그러면 B가 정상 종료하려면 입력받은 게 무한히 실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나라며. 근데 무한히 실행하면서 정상 종료할 순 없지. 무한히 실행하는 거랑 정상 종료라는 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한루프에 빠지는 게 이게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알 방법이 없다. 그런 결정 문제는 종료 문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요거랑 비슷한 이야기를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버트란드 러셀이 이야기를 했어요. 러셀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세비야에 있는 한 남자 이발사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앞으로 나는 자기 수염을 스스로 깎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수염을 전부 깎아줄 것입니다. 같은 모르네. 다만 스스로 깎는 사람은 깎아주지 않겠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이발사 수염은 누가 깎나? 이게 모순인 거지. 이해됐어요? 이 이발사의 수염은 깎을 수가 없어.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 이발사의 수염을 깎아주면 이 이발사는 수염을 스스로 깎지 않은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선언한 거에 따라서 자신이 수염을 깎아야 돼요. 근데 자신이 수염을 깎으면 이 이발사는 스스로 깎는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자기가 선언한 바에 따라서 자신의 수염을 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깎지 말고 제모해야지 레이저로. 테이프. 그러니까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괜찮아요.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 동시에 존재를 하는 요 논리적인 것에서는 가능한데 모든 프로그램, 수학의 모든 문제라는 걸로 논리를 확장하면 거기서 모순이 빠지게 되는 거래요. 근데 이게 튜링 머신이랑 무슨 관계예요? 튜링 머신에서 그 아까 이제 테이핑으로 이렇게
그 찍어내면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이걸 설명했어요. 그걸로 그걸 예로 들어서 그걸 기계를 만들어서 이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안 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튜링 머신을 고안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사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튜링 머신을 고안한 거지. 근데 튜링 머신 이거는 자체가 지금 목적이 우리가 아니라. 얘기한 것처럼 튜링 머신이 없어도 그냥 논리적으로도 결론을 얻을 수 있잖아요. 아니 무한히 동작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개념 자체를 설명하기가 어려웠겠지. 그게 컴퓨터라는 건데 그 컴퓨터 개념이 없던 거죠. 그게 우리는- 없으니까. 우리는 컴퓨터라는 걸 지금 알고 있으니까 뒤에 것만 들어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튜링 머신을 고안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논문에 따르면 논문 자체의 그 컴퓨터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게 논문의 목적이 아니라 그 모순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상의 기계를 만든 게 튜링 머신이다. 25에 쓴 논문에 어, 들어가 있는 내용 거예요, 그죠? 네. 우리 몇 살이지? 우리 23살이요. 최 반장님이 28 됐으니까 3살 차이밖에 안 나네. 난 이때 당구 250 됐다고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엄청나신데요. 이 양반은 씨 그래서 컴퓨터를 요거를 아주 쉽게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 보면 뭐 A라는 기계 만들고 B라는 기계 만든 다음에 이 A라는 B라는 같이 기계를 움직여? 모순으로 체크한 기계를 만들어서 이걸 다시 합친 다음에 이제 막 이게 말이 안 되는 장면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실제로 해봐요. 네, 그거를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게 재밌네. 있는데 되게 저 영상 재밌고. 링크는 저희가 방송 본문에 네. 포함해드리겠습니다. 튜링이 만든 건 아니고. 그렇죠. 그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심지어 이 튜링 머신을 실제로 만들어 놓은 영상도 있어요. 제가 공유해놨으니까 보세요. 근데 알겠습니다. 튜링이 튜링 머신을 직접 기계로 만들진 않았죠? 설계도만 있는 거죠? 설계도만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튜링 머신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과학 연세계 그 이제 서울대의 수업을 녹화한 거고 책으로도 나온 그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교수님이 튜링 머신 이렇게 그려놓고 학생들한테 문제 내요. 어떻게 자, 될까? 수학적으로 이거를 튜링 머신으로 풀어봐. 그럼 학생들이 막 풀더라고. 튜링 머신에 근데 왜 안 만들었을까? 명령어를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 만들 수 머릿속- 없어서. 기술적으로. 네. 굳이 그걸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때는? 물리적인 나랑 너무 다른 그런. 사람이지만 나 같으면 너무 구현해보고 싶을 것 같은데 그 머릿속에 있는 엄청난 아이디어를 뭐 하다못해 나무나 나사, 볼트 같은 거라도 이용해서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쉘든 같은 사람이라면 쉘든이 제일 무시하는 게 누구니까?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자랑 엔지니어잖아. 실험 물리학자랑 다른 게 그거예요. 그거 왜 만들어 봐야 알아? 내가 다 내가 다 알았는데 이미. 아는데? 그치 이런 결과 나왔는데 물리학자들은- 귀찮게 왜 만들어? 그치 아인슈타인은 구현할 수도 없었으니까 근데 그치. 근데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서 머신이니까 아마 머신에 생각을 집중한 게 아니라 모순을 증명하는 데 생각을 집중했기 때문에 그러지 아, 않았을까 필요성 싶어요. 자체를 못 느꼈을 수도 그럴 있을 수 것 같긴 있죠. 하네요. 네. 원래 본인이 그죠. 관심 있던 네. 분야는 수학과 논리학, 저 뭐 같은 수리 범인은 논리학이니까. 너무 만들어보고 싶었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너무 잘 이해하셔가지고 아주 적절한 템포로 가고 말을 있어요. 안 하면 이해한 걸로 받아들여지는 네. 거예요. 그래서 튜링은 이 논문을 계기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으로 옮기게 됐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연구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결국엔 미국으로 가는구만. 스카우트 된 거겠지. 이때는 전쟁 시대 때니까 당연히 미국이죠. 네. 도피성으로. 그렇게 가게 됐고요.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그 유명한 당대 최고의 수학자 존 폰 노이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연구하며 튜링 머신을 보완한 하이퍼 계산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래서 폰 노이만이 튜링한테 제안을 해요. 너 여기 좀 남아가지고 나랑 같이 연구하면서 조교할래?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조교? 네, 조교 뭐 연구원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이때 발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연구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튜링은 영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 에피소드였습니다. 튜링이 이제 단순히 뭐 AI의 창시자, 컴퓨터의 창시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컴퓨터를 만들고 그랬던 거라고 창시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컨셉을 개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간단히 의견이나 뭐 궁금한 점 듣고 전반부 에피소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떠셨어요? 제가 이분께 감히 의견을 무슨 의견. 시간 방지게. 그렇군요. 근데 그 컨셉은 이해되죠. 튜링 머신이라든지 종결 문제라든지 저는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야. 튜링 머신 직접 동작하는 거 보면 단박에 이해가 돼요. 그치. 근데 네. 말로 하려니까 나도 유튜브로 보니까 철컹 하면서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네, 테이프 네. 하나하나 지나면서 야 근데 이거 말로 하려니까 어렵더라고. 그리고 종료 문제도 사실 제가 이렇게 풀어서 놓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완벽하게 딱 이해가 되진 않아요. 뭐 저도 아직 논문의 원문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걸로 어떻게 종료 문제를 이제 튜링 머신을 증명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게 컴퓨터의 기초다, 뭐 기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프로그래밍보다 엑셀을 더 먼저 접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엑셀에서 if 함수를 접했을 때 되게 깜짝 놀랐던 이해도 되게 오래 걸렸고 되게 야, 이 함수가 있으면 뭐든지 다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초적인 어떤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예, 나중에 알고 보니 근데 앨런 튜링이 이때 고안했던 아이디어의 핵심인 것 같아가지고 결국 룰 베이스 컴퓨터는 다 앨런 튜링으로부터 시작한 거로 봐야 되지 않나? if 함수 같은 느낌으로. 그게 지금 딱 if랑 for네. 그쵸. 어떤 조건문과 조건문으로. 반복문의 음. 조합인 거니까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해서 되게 신기하고 제 스스로 반성도 하게 되고 네? 왜요? 25살에 이걸 해서 늘 위인들 접하면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구별하잖아요. 아 그럼요. 네. 김 팀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런 종결 문제 같은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 덕분에 내가 편하게 사는 거겠지 하는 그런 고마운 마음도 조금은 들고 그러니까 저라면 평생 고민해보지 않은 문제 같은데 누군가는 이걸로 논문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신기하네요. 수리학, 그러니까 이제 수학 쪽이 우리는 수학 문제를 풀면서 학창 시절에 수학을 접하지만 학자들은 보통 이런 어떤 논지를 증명하고 증거를 찾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박 박사님은 어땠어요? 저한테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수학이랑 코딩이랑 다르지 않다 같이 들리긴 했던 것 같아요. 다르지 않다. 네. 같은 활동이라는 느낌이 좀 저한테 들거든요. 사실 맞네? 근본적으로 그렇죠. 네, 아니, 근원적으로는 수학도 그래요 그러네. 사실. 네. 수학도 식을 놓으면 먼저 풀어야 되는 순서가 있잖아. 그렇기도 하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다 수학에서 많이 오기도 했지만 더욱더 근원을 보니 더 같은 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소위 말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대수학을 많이 닮게 설계하도록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약간 이런 근원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좀 재밌게 들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그래도 잘하는 박 박사님은 아유, 저는 잘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수학적인 그런 어떤 재능도 같이 갖고 있다고 믿어요? 저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재밌어 했던 거는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나 사고를 하는 행위에 대한 즐거움을 좀 가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저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저런 재능이 없어가지고 수학의 수식을 보면 저런 재능 있는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난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수학 수식을 보면 그렇죠. 그 안에 다 있는 거야. 근데 난 그걸 해석을 해야 되거든. 보면서. 그건 아직 그 문법에 안 익숙해져서 제가 해독해야 볼 때, 되니까. 제가 볼 때 이럴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거 언제 느꼈냐면 그 제가 AI 교육을 담당하는 곳에 이제 AI 교육을 담당할 때 어떤 교수님이 그 CNN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수학 수식을 쓰시는 거예요. 수학 수식을 쓰신 다음에 사람들이 다 끄덕끄덕 하고 나서 이걸 코드로 옮기면 이겁니다. 이렇게 끝나더라고 거기서. 근데 보통은 코드를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1차원, 2차원, 차원을 쌓고 변수를 하면서 그걸로 이미 이 컨셉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이공학 전공자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수학이라는 용어와 그 어떤 방법론을 공유한 사람끼리는 커뮤니케이션 되게 편하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그때 원래 됐어요. 수학을 만국 공통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와 수학을 이런 거. 그거는 다르지 그래서 않으니까. 수식에 익숙한 사람들이 수학적인 개념을 수식을 안 쓰고 설명하는 것을 되게 불편해하고 그치. 옳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수식 왜냐면 없이 설명하는 네, 거예요. 왜냐면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오류가 발생하고 그거를 그대로 다 전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수식이 가장 말로 표현한다는 효율적이고 간결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인데 맞아요. 굳이 돌아가는 거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박 박사님 수학 공부 따로 하세요 지금 현재는 현재는 안 하죠. 최근 1, 2년 사이에 최근 1, 2년 사이에는 프로그래밍 공부 외에 수학 공부를 별도로 하세요? 미적분을 잠깐 다시 본 적은 있어요. 네, 그 생각이 안 나갖고. 꾸준히 어떤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지는 그렇진 않으시는군요. 않죠. 네. 그냥 수학이 그러니까 개발 공부와 수학 공부가 병행돼야 되는가라는 궁금증인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같은 거라서 헷갈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굳이 네. 지금 개발 공부를 위해서 수학을 했어. 그러니까 개발에서는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야크 털깎기라고. 야크 털깎기. 네, 들어본 것 같다. 야크 털깎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뭘 하려고 딱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1, 2, 3, 4, 5가 있으면 내가 이제 6을 시작할 수 있는데 3이 없는 거야. 그래서 3을 시작하려고 딱 봤더니
3을 하기 위해서는 뭐 마이너스 1, 2, 3, 4가 필요한데 또 마이너스 4가 없는 거예요. 끝이 안 난다. 그럼 마이너스 4를 하러 가는 거야. 근데 개발을 하려고 딱 앉았는데 실제로 나는 어디 초원에 가서 야크의 털을 깎고 있더라. 그 앞에 거를 하기 위해서 건너 하다 보니까 그게 수학 공부다. 근데 이제 그 야크 털개가 제가 볼 땐 수학 공부 같아요. 이야. 적절한 비유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입문자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사실 처음에 개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냥 개발 문법에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한 수학 수식에 익숙해지는 것 같은 거랑 똑같이 그냥 그 개발 언어가 어떤 의미를 지닌가를 체득하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위해서 수학을 먼저 공부한다는 거는 얇게 턱갈기 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제가 볼 때는. 수학에 익숙해지면 그 문법과 비슷한 다른 개발 공부를 할 때는 수월하겠죠. 근데 개발 공부를 할 건데 수학 공부를 뭐하러 다 돌려서 해요. 근데 최 반장님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질문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처음 이런 데이터 교육을 받을 때 그때 커리큘럼에서 대뜸 아까 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식부터 갑자기 칠판을 넣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게 뭐야? 나는 데이터 데이터 분석 공부하러 왔는데 웬 수식이고 미분을 하라고 그러지? 근데 데이터 분석하고 개발은 조금 또 다를 수도 있을 그렇긴 것 하죠. 같긴 예, 해요. 근데 아까 조 과장님 말씀하셨던 교육 과정 중에 하나가 그 예시가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런 개발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수학 공부 별도로 할까라는 이제 궁금증이도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까 말했던 딱 그거예요. if else가 되게 수학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뭐 수학과도 아니고 뭐 그런 거에서 감각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if else랑 조건문이죠. 같은 말이죠. 그다음에 치환. 네, 뭐 이런 몇 가지 것들이 개발과 굉장히 유사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유사하다기보단 그거죠, 뭐. 같은 거예요. 네, 그 개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증명을 한다고 치면 뭐 A서 첫 번째 줄서부터 10번째 줄까지 만들면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랑 개발 코드 순서대로 짜는 거랑 과정이 되게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방법론이 단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라는 관점에서는 빨리 접근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수학적인 감각이 필요한 거는 수학 자체라기보다 논리적인 순서를 다루는 방법을 안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인 순서. 동의합니다. 맞아.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동의해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이 원리를 계속 머릿속에 띄워놓고 상상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코드를 짜든 수학 문제를 풀던 게 같은 뇌에서 작동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필요한 거 그런 같긴 능력을 해요. 입증하기 위한 예시가 미분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진 않죠.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굉장히 게으른데 왜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근해 공식을 외우는 건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외우는 거지. 그렇죠. 그거를 외울 필요 자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걔는 풀면 되니까 그냥. 그 근해 공식이란 건 제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알기 때문에 다시 만들면 돼요. 그렇죠. 네, 시간이 충분하면. 근데 이제 그게 코드랑 비슷한 거예요. 예를 패키지랑 들어서 비슷한 거네. 일일이 짜도 되는데. 근해 공식이란 놈이 어떤 함수의 일종일 거 아니야. 그치. 네, 거기에 뭐 넣으면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외울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누가 이미 증명을 다 해놔서 만들어놨어. 그리고 조 과장님 말씀하신 패키지랑 마찬가지네. 이 말씀이 되게 댕하네요, 진짜. 패키지가 동식화되어 있는 게 다 패키지라고 봐도 되는 그죠, 거군요. 패키지예요. 그래서 빨리 패키지 꺼내서 갖다 쓰기 같은 개념이에요, 시험들은. 내가 1년이고 머리 싸매고 똑같이 만들 수는 있겠으나 이미 짜져 있는 패키지가 있는데. 그리고 저는 심지어 그거 만드는 법을 공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쓰던지 아니면 내가 다시 그 만드는 대로 해보던지. 그래서 근해 공식은 다시 뭐 만들 수 있고 언제든 만들 수 있고 내가 굳이 그걸 외워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거고. 거죠. 그래서 저는 식 외워서 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적은 안 좋았죠. 시험에서는 그게 그게 않으니까. 외워야지 근해 공식 빨리 적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막 만들고 있어. 거기 증명 튜링인데? 증명해보는 거지 그냥. 피타고라스 따위야 뭐.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자주 하면 이제 익숙해져서 빨리 쓰는 익숙함이 발생하는 거지. 내가 일부러 외웠다가 이 문제에서는 이 식으로 풀어야 돼 이런 걸 다시 또 외우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됐어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점수는 잘 받아야 되는데 뭐 저는 점수를 잘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든 거기에 김 팀장의 의견을 더하면
그 자체가 수학적 사고나 계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논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를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근해 공식을 도출하는 A, B, C, D를 순차적으로 수행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막 A, D, B 뭐 그죠, 이렇게 그죠, 왔다 갔다 하면 근해 공식이 산출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저는 제가 재밌다고 말하면 웃김이지만 근해 공식을 만드는 방법이 한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한 거구나. 이런 걸 코딩이랑 보면 똑같다. 예, 그 사고의 흐름을 보는 거니까.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 전개하는 방법이 다양할 전개하는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앨런 튜링이 수학에 뛰어나서 컴퓨터를 만든 게 우연의 일치는 아닐. 그러니까 그 당연, 당연해.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한 거 아닌가? 되게 당연하네. 그 당시에 있는 수학자 중 누구든 했을 법한 일일 텐데 튜링이 한 거죠. 사실 애니악도 그 수학자가 만든 거니까요. 폰 노이만이 만든 거니까. 폰 노이만은 그 자체가 기계라는 설이 있어. 인간이 기계야? 네. 그렇군요.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010로 자기가 머리로 코딩하고 그거를 추상화해 놓은 언어를 보고 왜 저딴 걸 쓰냐고 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폰 노이만의 애니악이 앨런 튜링의 그 튜링 머신을 분명히 참고한 것 같은데 폰 노이만은 끝까지 얘기 안 했대. 그거 아니 절대 얘기 안 했대. 그거 아니라고. 근데 다들 에휴 참고했구만 뭐 약간 이런 그거네. 근데 자기 제자급이잖아. 그죠. 자존심 조교급인데 뭐. 그니까. 아니, 얼핏 찾아봤는데 피셔가 태어나고 13년 뒤에 폰 노이만이 태어나고 네. 폰 노이만이 태어나고 19년 뒤에 튜링이 태어났네. 그러니까 이 피셔가 제일 위에요? 동시대 사람이네요. 근데 진짜. 돌아가신 거는 또 반대예요? 가는 피셔가 제일 오래 데서 살고 노이만이 그다음 오래 사시고. 담배도 피고 뭐. 하기는 튜링은 자살을 한 거니까 일찍 그죠. 죽었으니까. 튜링 나이가 저랑 얼마 알겠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도 자살이냐 아니냐 얘기도 좀 있어요. 후반부에. 그래요? 네,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다뤄보도록 맞아. 네, 타살설 하도록 있죠. 하겠습니다. 케네디 같은 네. 거구나. 어떻게 재밌으셨어요? 네. 네, 너무 재밌네요, 진짜. 자, 그러면 이 다음 에피소드에서 튜링이 어떻게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튜링 테스트라는 게 어떻게 탄생했는지, 튜링이 죽은 이후에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오늘 방송 인물 열전 두 번째 인물 앨런 튜링 첫 번째 방송 이걸로 마치고요. 데이터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